김경래의 최강 시사.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아동학대네요. 예.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잊을만 하면 이제 터지는 게 아동학대 사건이죠. 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망 사건도 예. 잦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아동학대 그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면서 친부모라고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아동학대하면 이제 동화책이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계모 이런 분들이 그러네요. 예, 하는 걸로 아동학대를 하는 걸로 많이 나와서 저거 봐라 부모가 아니니까 애들 저렇게 학대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친부모들이 학대를 하고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계모가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친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묵인 또는 방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조금 있다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동학대를 다룬 몇 편의 영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아버지가 아동을 폭행해갖고 사망한 사건 그걸 좀 다뤘거든요. 근데 전문가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이 죽는데요, 아동이 학대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작자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창작자들은 이 사건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그 학대의 범주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보통 일단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를 이제 우리 흔히 아동학대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만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치 이런 것들 그냥 아이들 혼자 집에 있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잘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아이들이 혼자 맞아요. 그걸 아동학대로 보더라고요. 예, 그것도 학대예요. 근데 그런 이제 감수성이죠. 이제 그런 감수성의 영역이 이제 한국 사회에도 좀 넓어져서 그 학대의 범주를 좀 넓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 같은 영화도 거기 옥탑방에 사는 그 꼬마의 자매 둘 있잖아요. 며칠 동안 그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 옥탑방에서 자기들끼리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방치네요. 방치죠. 예.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동 학대예요. 그러네요. 예.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상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른들의 보살핌에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대를 다룬 영화 가운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한지민 씨가 주연했던 미스 백이라고 하는 영화죠. 미스 백. 미스 백인데 여기서 이제 한지민 씨가 연기한 주인공 이름이 이제 미스 백이에요. 백상아라는 인물인데 그 이웃집 소녀가 이제 집을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 소녀가 아마도 아동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겠네요. 사실은 이 백상아라는 인물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학대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군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삶을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버거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좌충우돌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 자기 어렸을 때랑 똑같은 친구 이 소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아이를 집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게 되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건 이제 아동 납치가 되겠죠. 유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갈등 이것이 이제 미스백이라는 영화의 이 이야기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은 그 일본 드라마 마더라는
드라마하고 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영 씨가 주연한 TV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됐어요. 아, 맞아요. 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예, 나네요. 예. 이보영 씨가 엄마로 나오고 네. 맞아요. 그 기억이 나요. 예. 예. 근데 이보영 씨가 친엄마는 아니죠.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네. 초등학교 임시교사를 하다가 그 자기가 맡은 반의 어떤 아이가 예.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엄마가 있긴 한데 엄마가 이제 다른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네. 그 남자와의 애정 행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딸을 보살피지 못하고 또 그 엄마가 없는 사이에 그 엄마의 남자친구가 그 딸을 학대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심지어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애를요? 예. 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이보영 씨가. 근데 애가 좀 이상하니까 집에 가본 거예요, 밤에. 그랬더니 영하 10도의 그 날씨에 꽁꽁 얼어붙을 그런 날씨에 아이가 집 앞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는 거죠. 너무 끔찍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를 여기다 놔두면 얘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이제 여자 주인공, 우리나라에서는 이보영 씨가 맡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를 벗어나서 집이 있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가족들한테 숨기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사이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를 낳구나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또 경찰이 추적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담으면서 그 이 마더라는 드라마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학대하는 부모 그리고 그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탈출시키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더 부모냐는 거죠. 아. 그런데 법은 범죄를 납치로 이렇게 몰아가지는 그러니까 거죠. 아이를 도와줬던 제3자를 예, 납치범으로 몰아가는. 납치범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뺏어서 친모한테 돌려주는 그런 불합리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게 정의겠지만은 예. 아이한테는 불행이 돼버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리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사회적인 제도와 또 법률적 틀이라는 게 네. 아직까지는 친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친권을 절대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누군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경찰이 출동을 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 무슨 소리냐. 네. 내 아이 내가 뭐 지도한 건데 훈육한 건데 애가 네. 좀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 좀 때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친권이라고 하는 것과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 얼마 전에 사망한 그 아동도 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아동학대로 감옥에 갔다가 집행유예가 끝나지도 않은 아빠와 새아빠지만은 그리고 엄마가 와서 아이를 보호시설에 데려가겠다.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뭐 영화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뭐 조금 더 의미심장한 영화가 있어서 또 한편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것도 일본 영화입니다. 또 일본에서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화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일본 사회도 아동학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뭐냐면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약간 동양적인 차원의 어떤 혈족 개념인 것 같은데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것. 이제 이런기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해서 아마 이게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는 착한 아이라는 작품은 일본 영화긴 하지만 감독은 제일동포입니다. 오보미라고 하는. 아, 그래요? 예. 그 제일동포 여성 감독이고요. 이분이 연출해서 이게 2015년에 일본에서 개봉했는데 그 해에 일본의 키네마 준보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영화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베스트 10 영화를 뽑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너는 착한 아이. 이거 한번 너는 봐봐야겠네요. 착한 아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네. 가고 혼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아빠가 5시까지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또 바래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애가 네. 아버지한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의심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가 지금 아버지한테 그 물리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아이의 상의를 좀 이렇게 탈의시키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친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예, 예. 그것도 법률 위반이다라는 거죠. 함부로 아이 그것 자체도 또 학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아이의 옷을 함부로 벗길 수는 없다. 선생이라도.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분명히 학대당하는 데 있는데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왜 맨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뭐 너는 정말 나쁜 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일상적으로 들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는 언제쯤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맞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네네.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책감에 빠지는 거죠. 예. 나는 언제쯤 착한 아이가 될까요? 하니까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이 그겁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착한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는 아이들한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가장 착한 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가 해줄 수 없다면 이 사회에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 영화 속에서 또 다른 학대받는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가 좀 멀쩡해요. 부모 모임에 나가면은 정말 아주 젠틀한 그런 엄마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에만 갔다 하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하.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때리고 막 하니까 그 아이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될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위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사는 다른 엄마가 왜 저렇게 애가 위축돼 있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아동 학대가 있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가 바로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종류의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학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웃집 엄마의 치료법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엄마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하는 주체인 가해자 부모들을 비난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잘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너는 착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스백도 아마 그 아이한테 그런 비슷한 대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런 대사가 언뜻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도 그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은 이제 레바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레바논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그 산문시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예언자의 한 구절이 그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 그대들을 통해 올 뿐 그대들로부터 온 건 아니기에 그대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 자신에 속해 있지. 아이들에게 사랑은 주되 생각까지 주지 못하리. 그들 스스로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육신은 집에 들여도 영혼은 그리 못하리.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그대들은 꿈에서라도 가볼 수 없기에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되려 할 수 있으나 그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 하지 말지니 삶이란 뒤로 가지 아니하고 어제와 함께 머물지도 않으리. 그대들은 활이요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 활에서 나아가네. 이 비유가 참 멋있어요. 궁수이신 신께서 무한의 길에 새겨진 표적을 보시고 힘들여 그대들을 구부리시어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하시네. 궁수이신 신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기를.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레바논 특히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 근처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예수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듣고 있는데 아주 뭐 새길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영화와 우리 영화가 이런 아동학대를 다루는 게 많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좀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네, 정서들이 네. 있죠.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정서들을 조금 뭐랄까요,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가족도 갖고 오셨는데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다룬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처음 듣는 영화라서 청취자분들도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였고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